자, 아무튼 안녕하세요. 아, 당연히 못 풀지. 당연하지. 아니 그 세상에 뭐야 그 한 두어 달 만에 막 풀리고 막 그러면 뭐하러 지금 공부를 시작해요? 8월 달에 시작하면 되지.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 당연히 못 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한 10개월로 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두 달 만에 문제가 술술 풀리면 잘못됐지. 그거는 그럼요. 참. 그 원래 봄이 되면 막 우울하고 이 그지 같은 걸 왜 시작했나 후회도 그래요. 근데 이 봄을 잘 지내셔야 돼. 봄. 그 제가 그 뭐 민잡에다가 공부 방법 보셨죠, 그죠? 그것도 좀 보시고 그래요. 그 특히 이 봄에 2차 과목 좀 하셔야 돼요. 2차 과목 안 하시면은 나중에 여름 되면은 사람이 참 묘한 게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 여름 딱 7월 달만 돼도 심리적으로 두어 달밖에 안 남으니까는 그때 뭐 민법 학개론도 물론 안 돼 있을 거거든요. 물론 안 돼 있는데 2차 과목은 하나도 공부 안 했다 그래 버리면 그냥 아유 나 1차만 해 이래 버려 가지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간이 몇 년 걸리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이 봄에 좀 2차 과목도 좀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민법 학개론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막 단기에 팍 투자한다 되는 과목이 아니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 공부.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뭐 내가 뭐 한 달을 그냥 팠다 그래서 영어 실력 파오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 학개론은 과목 특성이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차 과목, 그러니까 2차 과목 미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은 서로 상극이에요. 어떤 특징이냐면 학개론은 열심히 공부하면 민법을 다 까먹은 것 같고 민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학개론을 다 까먹은 것 같고 막 이게 두 과목이 서로 뭐죠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낸 듯한 이 성격이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민법 학개론은 같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번 주는 학개론만 다음 주는 민법 이래다가 큰일 나요. 이러면은 계속 뭐죠 도돌이표 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민법 학개론 1차 과목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고요.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80점을 맞아야 된다 그런 시험이면 해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60점은 누구든지 다 넘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막말로 말하면 이 책의 40%를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60점이라는 점수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항상 그 학창 시절에 이 상대평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남보다 어떻게 하든지 한 문제라도 더 맞는다 이런 의식이 강해가지고 자꾸 막 지엽적이고 어렵고 막 약점 극복 뭐하러 하는데 약점은 냅두세요. 어차피 몇 점 넘으면 되는 거예요? 60점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점 극복을 하고 내가 모르는 거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 그러는 거는 막 이 상대평가 시험에서 남보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맞아야 되는 그런 시험 방법인 거고 절대평가 시험 방법은 뭐냐면 그냥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해하기 쉬운 거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몇 점 맞을 수 있어요? 60점. 근데 자꾸 뭐 하냐면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시간 투자하니까 오히려 다 몰라. 그냥 오히려 내가 보기 편한 거. 나는 대리가 모르겠다. 아 그럼 하지 마 그냥 대리. 대리 뭐 두 문제 틀린다고 떨어지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리만 쭉 짜고 잡혀 있으니까 다른 거 안 해가지고 이제 전체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학개론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론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투자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투자론이 돼야 뒤에 가서 감정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하지마 그러면. 안 해도 6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한다고 다른 부분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시간 투자를 안 해가지고 뭐죠? 안팎으로 틀려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평가 시험은 약점을 극복하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 남들 모르는 거 내가 맞히고 뭐 특이한 판례를 하고 이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평균 몇 점이에요? 60점을 확보하는 거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공부하셔가지고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실제로 60점이라는 과목은 이 책의 40%를 전혀 몰라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따지고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사회생활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중개사 시험에 고득점 맞는다고 중개업 잘한다는 보장 없고요. 운전면허 시험에 100점 맞는다 그래서 운전 잘한다는 보장 없어요. 어차피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는 그냥 알맞게 딱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증 시험. 그래서 제일 행복한 분이 뭐예요? 60점 딱 맞고 합격하신 분. 제가 그 재작년인데 부산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여자분이신데 그 떨어졌대요. 떨어진 이유가 2차는 60점이 넘으셨는데 1차에서 한 문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합격자 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수업 있어가지고 10시 수업 끝나고 갔어요. 갔더니 이 아줌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날라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학교라는 과목에서 한 문제가 구제가 돼가지고 딱 60점이어가지고 합격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 그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하신 거야. 그냥 막 노래 부르시고 그냥 막 뛰어다니시고 난리가 아니더라. 그게 제일 행복한 거지 뭐. 99점 맞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의미 없습니다. 그 실제로 중개업이라는 과목이 그 사람을 상대하는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개업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공부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생활이 단절돼요. 자꾸 이게. 그리고 또 공부하면요. 또 어떤 느낌이 있냐면 센치해져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막 우울해지고 막 그 왜냐하면 이게 책을 이렇게 딱 보다가 갑자기 20년 전 일이 떠오르는 거야. 그때 내가 왜 그렇지? 그러면서 막 이러고 앉았고 막 이러면서 막 센치해지고 막 소극적이고 막 우울해지고 막 공부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막 2, 3년 돼 버리면요. 합격해도 그 자기 쪽을 써먹지를 못해. 이게 또 이런 거에 또 그래가지고 맨날 뭐 공부로 다녀 뭐 공연 중에서 따고 주택가에서 따고 못 따고 뭐 이러면서 그냥 세월 보내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이런 거는 딱 빨리 끝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마지막 집합건물법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을 하고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맨 앞으로 갑니다. 오늘 책 끝낸 날이니까 술 한잔 마셔야 되나? 자, 교재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622페이지예요. 622페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문제는 딱 한 문제 나와요. 딱 한 문제 나오는데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이 많은데 딱 한 문제 나온다는 건 어렵게 안 나와요. 기본적인 것만 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 이 부분은 공법스러워요. 민법 같지 않고 공법스러운데 민법 교수님들이 보통 이제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그분들은 이 법을 공부를 안 하세요. 평상시에.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내지는 않는다. 그죠? 좀 개념을 좀 잡아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한 동에 건물이 있는데 이 한 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생각하시면 되죠?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고 전유 부분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전용 면적 요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러한 구분 소유권의 객체인 전유 부분이 되려면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과 구분해서 소유하려는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요 두 가지를 갖추면 전유 부분이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고요. 두 가지를 갖추면 집합 건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는 필요가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등록할 필요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 행위까지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집합 건물이 되는 거고 등기부에 뭐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뭐 하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자가 소유권을 갖죠.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마찬가지예요. 집합 건물도 이 집합 건물이 신축이 됐을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가져야 돼요?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아직 뭐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전유 부분이고 집합 건물이 성립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집합 건물로 등록이 돼야 비로소 집합 건물이 성립한다. 그런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요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상 또는 법정 공용 부분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조적으로 명백히 공동으로 쓰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계단이다, 엘리베이터다, 뭐 복도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다시 말하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규약이나 또는 공정증서로서 공용 부분으로 쓰기로 한 부분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노인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그거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유 부분이 아니라 뭐죠? 공용 부분인 거고요. 이걸 우리가 뭐죠?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와 같은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능력이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요 규약상 공용 부분을 팔 수는 없죠. 그죠? 갚고 필요 없는 거죠. 또 규약상 공용 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죠. 을구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만 비치하게 되냐면 표제부만을 비치하게 된다는 거 아마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유과 공용 부분은 일체성을 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돼요.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뭐죠? 쫓아오는 거죠. 근데 이 일체성은 절대적 일체성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 공용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절대로 뭐 하지 못해요? 처분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뭐 계단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을 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대지 사용권. 또 만약 이것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대지권 이런 말을 써요. 아마 공시법 시간에는 대지권과 대지 사용권을 명백히 구별했을 때는 됐을 텐데 집합건물법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대지 사용권, 대지권을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데 요 대지 사용권, 대지권도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정 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밑바닥 땅이죠.
집합 건물이 소유하는 요 땅을 우리가 뭐죠? 법정 대지라고 하고요. 그 외의 땅, 뭐 화단, 놀이터, 뭐 차도, 뭐 이런 기타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규약상 대지라고 해요. 이거 뭐 솔직히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가 뭐죠?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 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도 뭐가 뜨냐면 일체성을 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뭐만 이전 등기받냐면 건물만 이전 등기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대지 사용권은 자동으로 뭐요?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이전 등기받을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전유 부분을 취득하면 대지 사용권에 관한 지분도 자동으로 뭐요? 취득하게 되는데, 요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인데 요거는 뭐죠? 원칙적 일체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지만, 다만 규약으로, 아파트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요. 대지 사용권 원칙적으로 뭐요? 분리할 수 없지만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기본적인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교재 볼게요. 자, 622페이지에 서설 나오고 2번 구분 소유권에서 623페이지에 개념이 나오죠. 한번 보시고, 요건 해가지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B번 소유자 의사 해가지고 구분 소유 의사 내지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요 판례는 뭐냐면 요 얘기죠. 등록이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등록하지 않아도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뭐가 돼요? 전유 부분이 되고 집합 건물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서 구조상 공용 부분, 다른 말로는 뭐죠?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개념은 구조적으로 명백히 공동으로 쓰는 부분을 말하고,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다 규약상 공용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에서 일체성, 다시 말하면 절대적 일체성, 예외가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대지에서 대지 사용권의 의의가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일체성에서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대지 사용과 함께 쫓아오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가 있어요. 자, 626페이지 맨 위입니다.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이게 일체성이잖아요.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원칙적으로 일체성을 띠지만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뭐하게 할 수 있어요?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유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규약이 특별히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판례는 일단 의미 없고, 나번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 사용권의 비율해 가지고 전유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대지 사용권은 동등한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그 지분이 결정이 되고요. 다번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지분 비율 기속의 불인정,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 이런 얘기예요. 자,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인데, 요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을의 지분이 갑과 병에게 흡수가 되죠. 이걸 우리가 뭐죠?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했죠. 또 처음 듣는다 표정을 짓고 계시죠.
을이 만약에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갑과 병에게 흡수가 돼요.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 민법 규정이 집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집합 건물이 있는데 단순하게 해서 세 개만 있다고 할게요. 갑과 을과 병. 그러면 대지 사용권은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전유 부분의 소유권은 누구 거가 되냐면 국가 거가 돼요. 왜냐하면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할 수 없고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죠? 국가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을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을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뭐죠? 무주물이니까 누구 거가 되죠? 국가 거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대지에 관한 공유 지분이 갑과 병에게 흡수가 돼버리면 국가는 대지 사용권이 없는 아파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누구한테 가요? 국가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대지 사용권에 관한 공유 지분은 지분의 탄력성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돼요? 국가 소유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대표이제 풀어볼까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유 부분일지라도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X죠. 말 그대로 뭐죠?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이면 그들의 공용인 겁니다. 2번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은 각자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X죠. 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일체성은 뭐죠? 절대적 일체성이다. 규약으로 분리 처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X입니다. 공용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요? 용도에 쫓아 사용해야죠. 예를 들어서 계단이다. 그러면 계단의 용도가 뭐예요? 통로잖아요. 자기가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단을 뭐로 쓸 수는 없어요? 창고로 쓸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되니까 3번은 뭐죠? X죠. 4번 공용 부분은 계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는 통상의 집회 결의를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좀 이따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의 특별 승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X. 행사할 수 있고요. 이것도 좀 이따 볼 겁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서 1번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2번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에서 1번 공용 부분의 기속 구분 소유자의 공유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공유자의 사용권 어떻게 사용하느냐?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3번 공유자의 지분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고요. 4번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부담 수익해서 가번 나부는 상식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것이 뭐죠? 5번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입니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하지만 뭐냐면 결국은 관리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파트 관리비를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 내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집주인한테 내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다른 구분 소유자에 가지는 채권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아파트 관리비를 말하는데 문제는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어요. 연체 관리비가 첫째 특별 승계인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승계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의 전 주인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새로 산 사람이 승계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합건물법은 공용 부분에 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가 되지만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가 안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를 전 소유자가 50만 원 안 냈어요. 근데 보니까 개인 수도세, 개인 전기세 이런 건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공용 수도세, 공용 전기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줘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경락인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아파트를 경매받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기 집이 경매가 될 정도면 관리비 제대로 못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빚을 못 갚아가지고 아파트가 뭐 될 상황이에요? 경매될 상황인데 아파트 관리비나 제대로 내겠습니까? 팔레 따라서는 1,700만 원 그렇게까지 된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싸 싸게 샀다고 들어갔다가 이 관리비 때문에 뭐죠? 혹 붙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뭐 몇 년 동안 못 내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솔직히 단전단수 함부로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경매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은 나중에 경매 참여하시고 아파트가 마음에 드시면 그 인터넷 사이트만 믿고 경매 받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그 아파트 그 주인이 관리비를 얼마나 연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럼 가서 물어보면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돈 받아야 되니까 자기들은. 그죠?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줌마가 이것을 경락 받으시면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까지 다 내야 됩니다. 왜 그러는데 물어보면 반드시 뭐라 그러냐면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경락 받으시면 다 내셔야 됩니다라고 100% 얘기해요. 요 문제들 우리 판례는 요 관리 규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유 부분의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아파트를 어서 오십시오. 경락받은 사람은 매수인은 뭐만 내면 돼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내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락받은 사람이 매수인 연체한 거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가 승계되는데 뭐만 승계되는 거예요? 원금만 승계되는 거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뭐까지는요? 연체료까지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공용 부분의 변경에서 나와 있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고 해요. 그러면 첫째 원칙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아까 지문에 나왔었죠. 과반수의 찬성, 통상의 집회 교류로서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첫째, 이러한 변경 행위가 계량 행위이고요. 거기다가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라면 4분의 3이 아니라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도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집합 건물이 콘도 및 휴양시설인 경우입니다.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가 콘도 같은 경우에는
누구 거예요? 회원들 거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콘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공용보를 변경한다? 불가능하죠.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모이라고 모이겠습니까? 안 모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집합 건물이 만약에 콘도 및 휴양실이 있으면 4분의 3이 아니라 뭐죠?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도 공용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의 정지입니다.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101호 사는 아줌마가 뭘 잘못 처먹었는지 베란다라는 테라스라는 베란다를 뭐죠? 철거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요 101호의 베란다를 철거하면 아파트 전체가 구조적으로 위험해요. 그러면 이러한 철거 행위는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른 구분 소유자가 1번 행위에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그 1.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청구해가지고 밑에 청구권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청구권자에다가 메모 좀 하나 하자고요. 청구권자에다가 관리인 또는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자 이거 하나 좀 메모하자고요. 제가 자꾸 빼먹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101호 아줌마가 요 베란다를 철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행위 정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오늘은 102호 아줌마가 와서 지랄거리고 내일은 301호 아줌마가 와서 지랄거리고 다음 날은 401호 아줌마가 와서 지랄거리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동네 싸움 사는 거죠. 그래서 행위 정지 청구는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청구해야 되냐면 관리인이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 와가지고 아줌마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 싸움이 안 돼. 이 아줌마가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뭐죠? 깨갱하고 싸움이 안 되란 말이죠.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보니까 501호 아줌마가 완전 쌈딱이다. 우리 501호 아줌마를 보내자. 그러면 501호 아줌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리인 또는 집회교리로 지정된 자가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각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는 회의를 해보니까 요 아줌마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한 지붕 밑에 못 살겠어요. 그러면 이 아줌마를 강제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번 사용금지의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강제로 뭐죠? 쫓아낸다는 얘기고요. 이건 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옆에다 화살표 찍혀가지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 정지가 아니라 강제로 뭐 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사용금지 청구라고 하고요.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회의를 해보니까 이 아줌마를 쫓아내봤자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이 난리를 칠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팔아버리자. 아예 팔아버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번 구분 소유권의 경매 명령 청구입니다. 이것도 몇 분의 몇이냐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에요. 다만 이거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아파트 입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내놔서 팔 수는 없고요. 법원에다가 경매를 명령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4분의 3만 등 돌리면 나를 강제로 쫓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아파트를 강제로 뭐 할 수도 있어요? 경매 벌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버리시면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가 나오는데 집합건물법에서 점유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세입자를 말합니다. 뭐 임차인,
전세권자 이런 세입자를 뭉뚱그려서 점유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101호 아줌마가 막 철거하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가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주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아줌마 큰일 났어요. 그 아줌마가 지금 베란다 철거를 하는데 빨리 그 아줌마 내보내세요. 라고 임대차 계약의 해제 등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면 요 101호 아줌마가 강제로 뭐죠? 쫓겨나겠죠. 따라서 이것도 몇 분의 몇이냐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면 임대인에게 인도해라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니까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기타 건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 자, 이런 문제입니다. 401호 베란다에 샤시가 되어 있어요. 이 베란다 샤시는 명백히 뭐죠? 전유 부분인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요 401호 샤시 베란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 양반이 맞아가지고 다치셨어요. 그러면 요 401호 베란다는 전유 부분이니까 만약에 요 401호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요 사람의 보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유 부분의 하자라 하더라도 전체 공용 부분의 하자한 곳을 일단 먼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전체 주민을 상대로 일단 손해배상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하자는 어디 있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을 일단 추정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는 뭐냐면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의 일체성을 주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이 뭐 되면 안 돼요? 분리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402호 아줌마 이 집이 대지 사용권이 없어요. 그러면 402호를 뭐 할 수도 없어요? 철거할 수도 없는 거죠. 왜요? 402호를 철거한다는 말은 다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가 발생하게 되면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 사용권자가 구분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3번 대지 사용권, 대지권 분리할 수 없고요. 4번 분양자의 담보 책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자고요. 자, 이건 뭐냐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 아파트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요 분양 이 하자에 대해서 뭘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전 현대 아파트 뭐 현대 무슨 아파트 상륙 해가지고 현대건설이 분양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현대건설은 시공자고요.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자는 듣도 못한 뿅간다 종합건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만약에 이 아파트가 시공 과정에 하자가 생기면 실제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누구한테 아파트를 산 거예요? 뿅간다 종합건설한테 아파트를 산 거지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산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보면은 현대건설은 아무 책임이 없다. 왜요? 요 뿅간다 종합건설만 책임진다. 이래가지고 뭐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시공자인 누굴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현대건설을 분양받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담보 책임은 일단 그 아파트를 판 원칙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분양자가.
근데 문제가 많다 보니까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다만 분양자가 망하면, 쉽게 기억하면 돼. 분양자가 망하면 이때는 이 담보 책임을 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냐면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은 누가 부담합니까? 분양자가. 다만 분양자가 부도등으로 망했다면 보충주로 누가 담보 책임 부담해요? 시공자가 부담한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던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는 것, 무효로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존속기간이 나오는데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어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존속기간은 몇 년이냐면 10년이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 담보 책임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물건의 하자는 6개월이죠. 기억 안 나시죠?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제척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제척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사 와가지고 눈만 깜빡하면 6개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10년인 거예요. 10년인데 주의하실 것은 10년의 기산점입니다. 시작점이 달라요. 여기서 가끔 시험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하자가 있는 부분이 전유 부분이라면 10년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인도받은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사 온 때부터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하자가 공용 부분에 관한 하자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부터 먼저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공용 부분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수령일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부터 먼저 시작하게 된다. 보통 시험에 여기서 내면 두 가지를 먼저 뒤바꿔서 내요.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 사용 승인일부터다 그러면 먼저 X가 된다는 거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분양자의 기타 의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관리단이 나옵니다. 자, 관리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분 소유자의 모임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하고 달라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뭐예요? 입주자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집주인의 모임인 거예요. 그럼 저 이런 의미 들죠. 아니 우리 아파트는 아파트 입주자 회의만 있고 관리단이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단은 목적과 설립해가지고 관리단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구분 소유자의 단체로서 당연히 뭐죠? 성립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뭐 소집 절차 필요 없어요. 만드는 절차도 필요 없고 구분 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죠? 관리단이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관리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뭐하게 돼요?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4번 법적 성격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고요. 우측에 4번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 소유자 책임은 새로 이사하는 사람도 뭐죠?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관리인이 나오죠. 자, 관리는 뭐냐면 집주인의 대표예요. 누굴 말한다고요? 집주인의 대표.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소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분 소유자 집주인의 대표를 우리가 뭐죠?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일을 해가지고
관리인은 반드시 선임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 선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2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구분 소유자의 모임이 뭐죠? 관리단이고 집주인의 대표가 뭐죠? 관리인인데 관리인이 뭐일 필요 없어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대요. 이게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이거 개정된 사항인데 이것도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관리단이라는 건 당연히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관리인도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하는 아파트들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서류상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관리인을 겸직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세입자인 경우도 있어요. 무슨 경우도 있어요? 세입자.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관리인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법을 적법하게 바꾸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관리는 뭐일 필요 없어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인을 겸직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더라도 세입자라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은 뭐일 필요 없어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3번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요. 4번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박스로 되어 있죠.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쭉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3. 관리위원회예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관리인의 직무집행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기구로서 관리위원회를 두는데 1 해가지고 밑에 세 번째 줄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리단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관리위원회는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 뭐죠? X. 관리위원회는 뭐죠? 둘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4번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순출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구분 소유자의 대표, 집주인의 대표인 관리인은 뭐일 필요 없어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데 그 관리인을 견제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여야 하니까 이것도 모순되는 것처럼 느끼죠?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뭐 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규약 및 집회에 대해서 1. 규약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약을 처음에 만들 때도 뭐죠? 4분의 3. 규약을 변경할 때도 뭐죠? 4분의 3. 규약을 폐지할 때도 몇 분의 몇이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집회. 관리단 집회는 쉽게 말하면 집주인의 모임을 말합니다. 뭘 말해요? 집주인의 모임. 자, 집주인의 모임, 관리단 집회는 나번해가지고 집회 종료해가지고 정기 관리단 집회는 1년에 한 번씩 해요.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집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는 것이 뭐죠? 임시관리단 집회인데 임시관리단 집회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이 소집합니다. 다만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단 관리단 집회를 뭐 할 수 있어요?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기관리단 집회는 1년에 한 번씩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소집을 해야 되고요. 임시관리단 집회는 필요하다면 관리인이 소집하거나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집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집회 소집 통지해 가지고 집회를 소집하려면 일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반드시 뭐죠? 통지해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죠?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02호가요. A, B, C 세 사람의 공유예요. 이 아파트는. 근데 문제는 얘네 세 명이 다 참석을 하게 되면 얘나만 표가 세 표가 되죠.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구분 소유자가 공유일 경우에는 다 참석할 수는 없고요. 누가 의결권 행사할 건지를 A, B, C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A, B, C가 A가 참석하겠다라고 정했다면 A만 참석해서 A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집 통지를 누구한테 하면 되냐면 A에게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A, B, C가 누가 집회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할지를 정하지 않고 있다면 소집 통지는 누구한테 하면 되냐면 A, B, C 세 사람 중 아무나 한 사람에게만 하면 돼요. 따라서 전원에게 하는 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지정된 자에게만 소집 통지하고요. 만약에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람이 없다면 아무나 한 사람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되니까 만약에 A, B, C 전원에게 소집 통지해야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결의사항 소집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요. 마번 의결권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의결권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번 의결의 방법 해가지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대리인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관리단 집회를 안 하는데 그죠? 집주인들 모여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모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리단이라는 기관이 힘을 발휘할 때는 재건축할 때는 실제로는 세입자, 거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집주인이 중요한 거죠. 근데 평상시에는 이 관리단이 있다지만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정기관리단 집회 1년에 한 번씩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는 아파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도 개정을 한 거예요. 꼭 집회를 소집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서면으로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냐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 관리단 집회를 서면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다. 몇 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들은 관리사무소에다가 가라로 서면 하나 붙여놓고 그냥 끝내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점유자의 의결 진술권이 나와 있죠. 자,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일단 오늘은 다만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뭐예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그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입주자 대표회장이 뭐예요? 관리인을 겸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어떻게 뽑아요? 입주민들의 투표로 뽑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입구에다가 이렇게 놓고 사인해 주세요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입주민들은 누구도 포함해요? 세입자도 포함해요.
근데 관리인을 선임하려면 구분 소유자, 집주인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투표하는 사람들이 뭐다 보니까요. 세입자들도 투표하다 보니까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죠? 개정을 한 거예요. 이번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집회가 관리인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집회라면 누가 의결권 행사하냐면 세입자가 행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누가 행사한다고요? 세입자가 행사한다라고 규정을 둠으로써 세입자가 한 의결도 뭐요? 유효한 의결로 뭐죠?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리해 볼게요. 자, 점유자, 세입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의견만 뭐 할 수 있어요? 진술할 수가 있는데 그 관리단 집회가 만약에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을 위한 집회라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누가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대신 행사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제 답만 볼게요.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자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은 어디 있나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인도시부터 시작하니까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X죠.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뭐죠? 공용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입니다. 기산점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재건축이 나옵니다. 일단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려면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4. 자,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도 재건축 배우시죠? 그죠? 거기서 배우시면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전체 주민의 의결 정족수와 각 건물별 의견 정족수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 집합건물법에서 그냥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각 동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해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라는 것은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동별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건축할 수 있다는 말은 5분의 1 미만이 반대하고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반대자에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찬성하는 사람은 반대자에게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check하게 됩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요, 항상 모든 것은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요것만은 유의하게 뭐죠?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check하고요. 이런 check을 받은 반대자는 2월 내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확답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2월 내에 참여 여부를 확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때는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2월 내에 결정해 주지 않으면 뭐로 확정이 되죠?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러한 최고 절차를 거쳐서 참여를 거부한 사람이 확정이 되면 이때는 시가로 매도를 청구하고요. 이러한 시가로 매도를 청구해서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가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보통 우리가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뭐 부속물 매수 청구 이런 것들은 시가가 아니라 상당한 가액입니다. 그동안 말씀 안 드렸지만. 근데 반대자에 대한 채권은 뭐예요? 시가로 매도 청구하고요. 우리 판례는 시가를 계산할 때는 개발 이익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시가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뭐가 포함돼요? 개발이익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살면서 돈을 이렇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다라잖아요. 그죠? 제가 그 90년대 중반에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라는 계시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려고 잠실에를 갔어요. 잠실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갔는데 요 잠실에 있는 주공 아파트 그때 당시에 얼마였냐면 3억 정도 했어요. 3억. 놀랬어요. 너무 비싸다 그죠? 왜 비싸냐? 왜냐하면 요 주공 아파트는 뭐죠? 저층 아파트고 보일러가 연탄 보일러였어요. 근데 이게 뭐죠? 3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그랬더니 개발업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3억인 이유는 요거 재개발 될 거고 재개발되면은 몇 평을 이 아파트는 받게 되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3억이니까 3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3억이라는 금액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로 배상할 때는 그냥 주변 시세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재개발됐을 때, 재건축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개발이익까지 포함시켜야 뭐죠? 시가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에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깜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중동 신도시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 갔더니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1억 정도 하더라고요. 1억 정도. 그때 27평짜리였던 것 같은데 1억 정도. 그래가지고 요거 살까 하다가 요거를 샀어요. 요거를 샀어요. 요새 요거 17억, 뭐 20억, 에휴. 17억 막 20억 요래요 요새.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샀어야 되는데 막 샀으면 인생 끝인데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끝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복구가 나와요. 그죠? 639페이지에. 자, 일부가 멸실돼서 멸실된 부분을 복구하려고 해요. 1번. 만약에 건물 가격의 2분의 2 이하가 멸실됐다면 통상의 집회결이 가반수의 찬성으로서 복구 결의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2번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멸실되는데 불구하고 복구 결의할 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건물이 일부가 무너졌는데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넘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차라리 때려 부시고 다시 짓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하게 복구 결의하려면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제가 박스로 의결정족수를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대표예제도 풀어보시고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뭐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의결정족수 다 설명드린 겁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뭘 갈 거냐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로 갑니다. 자, 661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몇 페이지 안 돼요. 보시면 664페이지니까 한 4페이지죠? 4페이지인데 몇 문제가 나오냐면요. 2문제를 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뭐 교재는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례를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례를. 그러니까 법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사례 문제가 나오고요. 또 이게 몇 번 문제예요? 80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1번부터 40번까지가 뭐죠? 부동산 학교는.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인데 문제는 이게 80번 문제니까 79번, 80번 문제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10분 남았습니다. 감독관이 5분 남았습니다. 답안이 이런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험생분들이 막 안 그래도 마음이 뭐예요? 막 뭐죠? 심장이 막 쿵덕쿵덕 거리고 있는데 뭐가 나와요?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고 막 병이 나오고 정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문제 풀지도 못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막 허둥허둥대다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사례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뭘 가지고요? 사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 읽으면서 아 내가 배운 요 사례구나가 떠올라야지. 거기서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병이 어떻고 따지고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지고요? 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법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냥 제가 부실법이라고 할게요. 부동산 실명법인데 이 부실법은 주된 내용이 뭐냐면 명의 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고요. 뭐 처벌 규정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험에 안 나오고. 자, 명의신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 내용은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은 무효인 거예요. 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요 명의신탁이 계약 명의신탁이고요. 거기다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면 요 등기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종중재산 또는 교회재산, 종교단체, 부부간, 그 다음에 교회,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 등인 경우에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게 법의 전부예요. 법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례를 몇 가지를 공부해야 되냐면 4가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첫째 사례입니다. 이자간 명의신탁입니다. 또는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이자간 명의신탁은 시험에 잘 안 내요. 다만 우리는 기본이니까 보는 겁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관 한번 해보래요. 이번에도 뭐죠? 국토부 장관. 그 인간 뭐죠? 대통령 장관 청문회 나와야 되니까 자기 딸하고 사위한테 아파트를 증여했대. 에이. 증여했다고 딸이 이제부터 이 아파트 내 거야 그러겠어요? 실제로는 뭐예요? 아버지한테 이름 빌려줬다 생각하겠죠. 그런 거 솔직히 명의신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거를 단속해야 될 국토부 장관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장관이 되면 어디 그걸 뭐 단속을 할 거예요. 아파트 투기를 억제해야 될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지가 뭐죠? 아파트 투기하다가 실컷하다 왔는데 무슨 투기를 잡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런 거 보면은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보통 청문회 나오면 뭐 땅이 엄청 많다 다 숨기고 남은 게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빙산이 위에는 요만게 보이지만 밑에는 뭐죠?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처럼 청문회 나와서 밝혀지는 건 뭐예요? 요만큼은 실제로는 뭐죠? 다 명의신탁에 숨겨놓고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근데 뭐죠? 지 딸한테 증여라니까 너무 표관하게 그죠? 표관하게 했는데 그것도 뭐 위험해 넘어가는 분위기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이번에 누구죠? 그 법무부 차관 그 출국하려고 하다가 학의요? 이름도 크지 않네. 얘 범죄 내용 보면 엽기적이죠, 그죠? 내용 보면은 거의 그 포르노 야동에서 봤던 거를 실행한 이 미친놈이더라고, 이놈이 거의 뭐, 그죠?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놈이 법무부 차관까지 올라가는 그 국가 시스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이런 애들은 이미 그 사회의 어떤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법무부 차관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런 놈이 법무부 차관이 되면 무슨 법 집행을 해? 그죠? 범죄 잡혀면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런 소리 듣고 가시는 그잖아요, 그죠? 지도 그랬는데 어떻게 걔를 처벌하라고 그래? 자기도 양심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사회 부패 지수가 맨날 그러잖아요. 사회 부패 지수가 뭐 OECD 국가의 뭐 하위권이다. 맨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애들이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고 차관도 내고 장관도 내고 뭐 당대표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이게 계속해서 선진국이 봤을 때 이상한 나라처럼 보이는 거죠. 아우 저는 이런 거 보면 얘가 뭐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웃기지만 얘가 법무부 차관까지 올라왔다는 그런 사회 시스템 자체가 저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좀 뭔가 좀 정신 차려야 돼. 안 그러다 콜 나겠어. 자, 이상한 명시당입니다.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친구 늙어 만나가지고 네 이름 좀 빌려다오. 그래서 이름을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면 이게 뭐예요? 명의 신탁인 거예요. 그래서 명의 신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 이름만 빌리는 계약이 뭐죠? 명의 신탁이고 을로부터 이름을 빌려가지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두 명이 했으니까 이자가 명의신탁, 양자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요 갑을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뭐죠?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것은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예요. 또 등기도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 앞에 등기가 됐지만 갑 신탁자에게 아직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명의신탁을 왜 하냐면은 세금 안 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가 아니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이제 을과 병 간의 매매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는 뭘 갖지 못하냐면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중매매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끝이에요. 두 번째,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병소유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병이 뭐죠? 매도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화 왔어요. 장관하래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놓을 수가 없어서 친구인 을을 만나서 친구야,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도인에서 명의수탁자를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을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해요. 물론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또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갑이죠. 일단 갑이 명의 신탁자가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갑과 을의 약정이 뭐죠? 무효니까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이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유일하게 유효한 게 있는데 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냐면 채권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병을 대위해서 병의 소유권을 대해서 의뢰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끝이. 물론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적극 가담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세 번째,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자,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가 탐나요. 근데 청와대에서 전화 왔어요. 근데 장관도 해야 되겠고 땅도 사야 되겠는데 직접 나서기가 어려워서 친구인 을과 만나가지고 친구야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직접 사라 라고 을에게 위임을 해가지고요. 명의수탁자인 을이 직접 나서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명의수탁자가 뭐까지 하고 있어요? 계약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예요. 이 등기도 뭐죠?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뭐예요?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매도인인 병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면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인 을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 다만 위임을 하면서 준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가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준 돈, 내 돈 내놔라 대금에 대해서만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세 가지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키가 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소유자가 다 달라요. 자, 이자가 명의신탁은 누가 소유자예요? 신탁자가 소유자죠. 3자가 명의신탁은 누가 소유자예요? 매도인이 소유자죠. 계약 명의신탁은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소유죠. 그죠? 그럼 결국 키가 뭐예요? 왜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에 대해서 곱씹어 보시면 돼요. 아, 이래서 얘가 소유자구나. 아, 이래서 이놈이 소유자구나. 아, 이래서 이 사람이 소유자라거나 캐치하는 순간 명의신탁 문제는 뭐죠?
끝나게 되는 거니까 그것만 곱씹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효한 명의신탁. 자, 이 뭐죠? 만약에 종중 재산이나 부부간이나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뭐가 돼요? 허용이 되기 때문에 뭐가 존재합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갑과 을이 부부예요. 아니면 갑이 뭐예요? 종중이에요. 아니면 갑이 뭐예요? 교회 종교단체예요. 부부까지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허용이 되고 유효하다는 말은 명의신탁 약정도 뭐예요? 유효하고 등기도 뭐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 것인지가 애매해요. 자, 왜 그러냐면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말은 이름 빌리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진짜 준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뭐만 빌린 거예요? 이름만 빌리는 거니까 누구 건 거예요? 갑 건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등기가 유효하다는 말은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구 거예요? 을 건 거죠. 그래서 이 유효한 명의신탁은 누가 소유인지가 대단히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나눠요.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진짜 준 게 아니라 이름을 빌린 거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는 아직도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요. 다만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습은 해야 되겠지만 문제를 풀 때 갑과 을 두 사람만 등장하고 있으면 갑이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지문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3자 병이 등장했다면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은 내부적으로 누구 거예요? 신탁자 거고 대외적으로 뭐죠? 수탁자 거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사례를 이해하시면 부동산 실명법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책은 다 끝난 거고요. 좀 쉬었다가 맨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